사실 저는 엄마 아빠 없이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신 뒤로 저를 키운 건 할머니였고요. 할머니는 저에게 엄마였고 아빠였고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일기를 쓰듯 제가 웹툰으로 할머니와의 시간을 기록했어요.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대단하시다. 내용이. 할머니, 애들이 엄마 없다고 놀려. 왜 난 엄마가 없어? 학예회 때 할머니 오지 마. 자라면서 숱하게 할머니에게 모진 말을 쏟아낸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할머니는요. 할머니가 미안해. 엄마 없이 자라게 해서 미안해. 라고 하면서 늘 저를 지켜주셨죠. 제가 훌쩍 커서 미대 입시를 볼 수 있게 된 날이었는데요. 주변에 입시를 응원하는 엄마 아빠가 유독 많았어요. 수많은 학부모 사이에서 할머니가 절 애틋하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시험 내내 그 이유가 궁금해서 나중에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나 보면서 무슨 생각했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애들처럼 아빠, 엄마가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할머니가 와서 미안해. 그런데 그런 할머니를 보니까 괜히 심술이 났어요. 그래서 결국 말다툼을 하고 집에 따라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에요. 제가 20살이 된 해 할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으셨어요. 20살이야. 딱 입시 끝나고. 하필 딱 20살에. 근데 20살이면 진짜 너무 꽃다운 청춘인데. 그래서 결심했어요. 할머니가 그동안 주던 사랑, 나도 할머니에게 돌려줘야겠다. 그 생각으로 10년 넘게 할머니를 간병해야 했는데요. 할머니의 증상이 정말 다양하셨어요. 영상 한번 보실까요? 네. 늘 찬송하며 갑자기 욕을 한다거나 새벽잠 한숨 안 자고 노래하거나 연연한 거요. 이 개 같은 무슨 아이고, 안 하던 욕도 그렇게 하시고. 평소에 절대 안 하던. 아이고, 네. 아이처럼 되셨네요. 그치. 그리고 절 못 알아보시고 나가라고 쫓아내려고 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러시기도 하셨어요. 아이고. 생계 때문에 돈은 벌어야 하니까 이제 할머니를 센터에 보내고 그 시간만이라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는데요. 센터에 보내지 못한 날 딱 하루 고모에게 맡겼는데 할머니가 사라진 거예요. 아유. 겨우 찾은 할머니를 보고 너무나도 충격받았어요. 새카맣고 상처난 맨발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할머니를 안고 참 많이 운 것 같아요. 그때부터 두려움 때문에 잠에 들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집에 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문 밖을 나서는 날이 많았거든요. 재웠다 싶어도 갑자기 일어나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다 꺼내 먹거나 배변 실수를 온 집안이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상태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할머니를 지켜야 했어요. 아이고. 정말 하루에 3-4시간 자면 잘 잔 거고요. 그 다음 날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정말 몽롱하거든요. 맞아요. 그 증상이 계속 이어졌어요. 잠을 못 자거나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날이 반복된 채로 몇 년이 흐르니까 건강이 급속도로 무너지더라고요. 아, 저런.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몸에 종기 같은 게 많이 났는데 결국 사타구니 쪽에 큰 혹이 났어요. 염증 수치가 높아서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까지 하게 됐죠. 아이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할머니처럼 저도 기억을 잃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신용카드를 가게 무인 단말기에 꽂아두고 갈 때가 많아서 아유. 한 달에도 재발급을 3번 이상 받기도 하고 집 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한참 서서 뭐더라 하면서 서 있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불현듯 치매가 유전이라는데 나에게도 치매가 오는 걸까? 치매도 전염이 되는 걸까?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 예민해지죠. 맞아요. 그런데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두고 저까지 아프면 큰일이잖아요. 그때 결심한 것 같아요. 할머니를 챙기려면 잘 자야겠다. 그리고 할머니도 잘 자면 건강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검색하다가 알게 된 게 멜라토닌이었어요. 할머니도 챙겨드리고 저도 함께 먹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밤이 달라지긴 했어요. 할머니도 새벽에 덜 깨셨고 저도 뒤척이던 시간이 줄어들면서 낮에 버틸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너무 다행이다. 할머니가 70세 무렵부터 치매 증상이 시작되시고 80대까지 치매를 앓으면서 긴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멜라토닌을 섭취한 건 짧은 기간이지만 그 시간만큼은 좋아지신 것도 같아요. 할머니는 작년 12월 23일 하늘의 별이 되셨어요. 할머니를 간병하면서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는데요. 그래도 할머니의 마지막을 제가 지킬 수 있어서 참 행복했어요. 핵심은 수면의 질이거든요. 네. 우리가 밤에 잘 때 나오는 이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면 깊은 수면을 하기 어려워지고요. 네. 그 상태가 반복되면 내가 자는 동안 해야 할 이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 청소가, 즉 물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네. 결국 이 물질이 계속 쌓이면은 치매 위험이 커지는 거죠. 멜라토닌은 단순한 이 수면 호르몬을 넘어서 뇌 속의 이 베타아밀로이드 찌꺼기 제거를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네, 실제 연구도 있습니다. 고농도의 멜라토닌을 투여했을 때 베타 아밀로이드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림프관으로 배출된 베타 아밀로이드의 양을 측정해봤더니 무려 300% 증가를 한 겁니다. 뇌 속에 남아있는 베타 아밀로이드의 양도 절반 아래로 감소한 걸 확인했습니다. 말하자면 뇌 속의 청소 시스템을 풀가동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멜라토닌이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신체 부위를 꼽자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뇌거든요. 네. 많이 쓰면 쓸수록 공장에서 또 폐기물이 많이 나오듯이 안 좋은 물질도 많이 쌓이겠죠. 그래서 이 청소 시간을 열어주는 멜라토닌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설명만 하면 너무 아쉽겠죠.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엑소의 얼렁뚱땅 실험실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뇌 모형이 보이시죠? 이 베타아밀로이드 독성 물질이 쌓인 거예요. 저런 식으로. 시커멓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파란 액체 멜라토닌 호르몬이 섞인 뇌 척수액이 분비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런 식으로 멜라토닌 호르몬이 섞인 뇌 척수액을 뿌려주면은 그렇지. 그렇지. 아우 속 시원해. 이렇게 시원하게 청소를 해줘야지 머리가 맑아지고. 이 멜라토닌이 뇌 청소기를 시원하게 열어주면서 구석구석에 쌓여있던 베타아밀로이드를 말끔하게 제거해준다고 합니다. 야. 진짜 물 청소 느낌이 딱 있네요. 그러니까 잠을 푹 자는 동안에 저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네, 뇌 속의 이 독성 단백질인 베타아밀로이드는 기억을 담당하는 이 해마 부위부터 가장 먼저 쌓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기억력이 먼저 나빠지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해마 세포가 파괴되고 뇌가 위축되면서 결국 치매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는 거죠. 아이고. 안 돼. 그래서 너무 심한 건망증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엑소의 실험을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주기 위해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궁금하다. 왼쪽 사진을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울긋불긋하죠. 이게 바로 뇌 속에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여있는 그 상태인 아, 겁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 멜라토닌을 투여했더니 베타아밀로이드가 줄어드는 것이 실제로 확인이 됐습니다. 신기하죠? 이 자동차가 기름을 넣고 달리면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리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배기가스가 생겨요. 근데 어떨 때 생길까? 이 문제의 답은 바로 독실 찬스로 가보시죠. 그렇죠.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라도 아주 쉽게 풀어주는 지니어스이니까요. 자,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는 원자로 이루어져 원자.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 주변에는 전자가 안정적으로 짝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자는 짝을 이루고 싶어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하나인 상태라고 하면 굉장히 좀 불안정해요. 맞아요. 어떻게든 짝을 이루고 싶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전자한테서 뺏어 와서 내가 갖고 오고 싶은 겁니다. 주변에 있는 세포, 주변에 있는 조직이 전자를 뺏겼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안정해지죠. 그렇죠. 그 이미지를 딱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은이 변색되는 거, 철이 녹쓰는 거, 사과, 갈변되죠. 깎아내요. 우린 늙겠네. 아, 그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핵심은 이런 거예요.
산화가 된다라는 거죠. 색이 변하는 것처럼 늙는 것처럼 산화되는 겁니다. 또 활성산소도 마찬가지인데요. 홀전자를 가지고 있는 자유 라디칼, 그럼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세포로부터 전자를 뺏어와 버립니다. 그럼 뺏긴 세포는 망가지는 거고 이온화되는 거고 죽게 되는 거죠. 예전에 전설의 고향 보면은 내 다리 내놔 하는 귀신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 귀신이 다리가 짝다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다리 다리 하나 가지려고 뺏긴 거지. 뺏긴 거죠. 그래서 남의 다리 뺏으면 그 뺏긴 세포 다리는 다리가 없으니까 죽어버리고. 너무 화가 그러니까요. 와닿았어. 정확히 그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사진을 같이 보시죠. 네. 자, 이거 보세요. 정상적인 적혈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양입니다. 예쁘고 동글동글 동글동글하죠. 그런데 활성산소의 공격에 의해서 세포막이 손상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지금 찌그러지고 짓눌려 있는 게 보이시죠? 굉장히 거의 뜯겨나간 거죠. 아니 왜 저렇게 어떡해요. 너덜너덜해졌지? 근데 이 활성산소를 그냥 두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네. 몸속에서 거의 폭주하다시피 합니다. 세포막을 파괴하고요. DNA를 손상을 주고요. 염증과 돌연변이 유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화, 암, 심혈관, 뇌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체에는 히어로가 있습니다. 네. 비타민 C나 E 그리고 글루타치온,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 멜라토닌. 네. 그래서 이 일종의 항산화 어벤져스 군단이 출동해서 활성산소를 안정화해주고 균형을 유지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특히 멜라토닌 황산화력이 네. 앞에서 나왔던 비타민 C나 글루타치온보다 4배가 높답니다. 오, 높다. 네. 이 멜라토닌이 그래서 자연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산화제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비타민 C나 C. 비타민 E는 한 분자가 한 개의 활성산소만 제거하는 1대1 방식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한 번 쓰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멜라토닌도 그래요? 아닙니다. 멜라토닌은 다릅니다. 멜라토닌은 활성산소를 일단 제거했어요. 그 뒤에도 항산화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면서 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물질까지 추가적인 항산화 작용을 계속 쭉 이어가 줄 수 있는 뭔가 더 커다란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한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라 분자를 재배열하면서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건데, 그래서 멜라토닌 한 분자가 최대 10개까지의 산화물을 야. 제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계에서도 이걸 보면서 일반적인 항산화 효과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신기하니까 항산화 캐스케이드, 그러니까 항산화 폭포가 일어난 거다. 쫙 연결되면서 여러 개가 쫙 일어난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좋다는 거는 이제 들어서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아도요, 나이가 들면 흡수가 안 됩니다. 이거 멜라토닌도 우리가 막 좋아 그래서 막 섭취해. 근데 흡수가 안 되면 어떡하죠? 놀랍게도 이렇게 막 튕겨내지는 않아요. 또 흡수도 하긴 합니다. 네. 이 멜라토닌은 수용성과 지용성을 모두 가진 양친매성 물질이라서 네. 섭취 시 이 간에서 빠르게 대사되어서 실제 혈액으로 흡수는 잘 됩니다. 그런데 이 흡수가 되어도 체내 조직으로 쉽게 퍼지거나 또는 불규칙한 흡수율로 인해서 멜라토닌 생체 이용률은 우리가 먹으면 그 먹은 100% 대비 최소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먹으나 마나잖아요. 그래서 이 등장한 이 공법, 하이퍼셀 공법입니다. 하이퍼셀라. 이 세포와 유사한 인지질 구조로 만들어져서 지용성 영양소의 분자량을 줄이고 이 체내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을 극대화한 기술인데요. 멜라토닌 A 기술력을 적용하면 체내 전달력을 높여 이 적은 양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요, 이 하이퍼셀 멜라토닌을 처리한 지 5분 만에 방출이 시작되면서 일반 멜라토닌 대비 10.35배의 높은 흡수율을 보였습니다. 이 흡수 속도 측면에서 효율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 하이퍼셀이 첨단 제형 기술인데 이 생체 이용률을 안정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제약 분야에서도 이 하이퍼셀 공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좋다고 막 먹어서는 안 되겠죠. 섭취 시 주의사항 독실 찬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독실 찬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멜라토닌의 하루 섭취량은 2mg 정도가 적당하고요. 그 이상 드실 경우에는 전문의와 먼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멜라토닌을 드시면 바로 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섭취 직후에 음주는 삼가시고 수면 한두 시간 전에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식품으로 판매되는 멜라토닌은 식물 유래 원료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국 FDA에서 안정성을 인정하는 GRAS, 그라스 인증처럼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을 받은 원료인지, 그리고 국내 완제품 제조사가 직접 식물 유래 여부를 검사 의뢰해서 제조사 명의로 성적서를 받은 제품인지 이 두 가지를 확인하고 구매하시면 훨씬 현명하게 챙기실 수 있습니다.